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수집된 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미아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천영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특별 일일 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북진학지원단 회장이자 경북외고 이용조 선생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 전문가죠. 미래교육 디자이너 그룹 강석 교육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별로 안 어울려요. 별로 안 어울려요. 저 이거 연습 약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니, 좀 이렇게 차갑게 하셔야지. 카리스마가 이렇게 돋보이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못하겠어요. 자, 이렇게 두 분 모셨으니까 제가 또 스카이캐슬 요즘에 워낙에 인기였잖아요. 한번 따라해봤는데 위원장님하고 두 분 위원님들은 워낙에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억에 남는 학부모님이나 학생 있으세요? 정말 너무 많은데요. 바로 올해 정말 좀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친구가 있어요. 3년 동안 같이 이제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원하는 대학을 우선 가지 못해서 너무 낙담해서 저도 좀 마음이 아팠고 어머님이 그 아이한테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좋은 대학에 가긴 했는데 원치 않은 대학을 우선 합격을 하게 돼서 기억에 지금 최근에 지금 많이 남네요. 네. 참 안타까울고 3년이나 지켜봤는데. 근데 정말 원치 않은 대학이라고 하는 건 예. 수시 합격하면 정시를 못 가잖아요. 정시로 원서를 못 넣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정시로 간 건 아니고 수시로 갔는데요. 네. 수시로 갔는데 수시에서 이제 가장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학교만 좀 합격을 한 상태여서 그게 좀 마음이 아팠죠. 네.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학부모님 있으세요? 예, 저도 뭐 기억에 남는 학생들은 사실 많겠죠, 그죠? 제가 한 3년 전에 학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성이라든지 흥미 면에서는 그 대학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학생은 굳이 그 대학을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이 결국 3년이 지난 지금은 중도 탈락한 그런 아이고. 아쉬운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네. 있어요. 그냥 대학교 네임만 보고 갔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중도 탈락하는 확률도 굉장히 많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대학만 가면 해결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가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기억에 나는 선생님 있으세요? 있어요. 어느 저는 분이세요? 두 아들을 이제 지역에서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보냈는데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또 드리고 싶어요. 5월에 스승의 날도 있었는데 이렇게 또 훈훈하게 방송이 스승의 날 때쯤 나갔으면 네. 제일 좋았을 텐데 이제 아기가 아직은 네, 6살, 그렇죠. 4살이라서 뭐 진로나 입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뭐 기억에 남는 선생님과 아이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그래도 대학은 좀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그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함께 다녔던 대학에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는데 그 아이가 묻더라고요. 아빠 대학은 언제 가? 라고 묻길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거야. 대학은 안 가도 돼. 라고 하니까 그럼 난 안 갈래. 이야기 하더라고요. 빨리 정했네요. 그래서 그럼 가지 마 그랬어요. 네, 안 가도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한 개 더 붙여야 돼요.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그땐 가도 돼. 맞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아직은 어려서. 네. 그렇구나. 우리나라 교육열 뭐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열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경쟁이 어마어마한데 학생들은 힘들겠죠. 이렇게 매년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입시제도 해답 없는 문제지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치열한 입시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역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네임만 보고 갔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중도 탈락하는 확률도 굉장히 많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입시는 경쟁이라고 보고요. 경쟁에서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오니 이제 대학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300평가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데 뭐 몇 등급 이하면 어디는 못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횡행하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은 걱정이 더 많아요.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이 경북에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들은 저는 상대적으로 되게 행복하다. 경북의 공교육이 좀 살아있다. 뭐 이렇게 이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를 그렇지.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돼요. 네, 그럼 먼저 대학 입시에 대해서 이용조 위원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예. 뭐 저희 결담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시는 결국은 경쟁이라고 보고요. 경쟁에서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경기 환경이라고 보고요. 경기 환경이라는 얘기는 뭐 날씨도 해당될 테고, 그다음에 경쟁자 수도 해당될 테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경쟁자의 상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장단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게 말은 참 쉬운데 뭐 환경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상대를 잘 파악하고 나의 강점을 살려야 되는데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고 또 입시 설명회를 하고 담임쌤의 상담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나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데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참 슬픈 현실이기도 한데요. 또 보면 옛날에 학력고사 수능 세대가 있었잖아요. 이때는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입시제도가 워낙에 바뀌고 있긴 한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위원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시 제도는 바뀐 것이 사실이고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은 현재 전년도와 실제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조금 바뀝니다. 바뀌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수학의 시험 범위가 다소 바뀌고요.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바뀌죠.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 소상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학교에서 그리고 권역별 설명회라든지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대응하면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면 2022학년도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인데 바뀌는 제도가 얼마나 많길래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 없을지 이것도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바뀌니까 바뀐 한지붕 새 정책에 수능이라고 맞게 합니다. 한지붕 새 새 수능. 수능이요? 네. 학년마다 바뀌어서 그런 예, 건가요? 지금 고3, 고2, 고1 수능 제도가 다 달라서요. 네. 그럼 그 수능 제도가 바뀌니까 바뀐 거에 따라서 맞춰서 공부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거는 재수생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고요. 현재 학년들은 본인한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2018년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이 됐는데 변별력이 또 떨어진다는 이유로 많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내신 성적하고 비교과 활동을 함께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을 확대했는데 최근에는 또 이 학종에 대한 비판이 거세잖아요. 그래서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임 의원님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2022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 흔히 학종이라고 얘기하는 전형을 30%까지 확대해라라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간 걸로. 정시를 30%. 네, 그러니까 네. 정시를 30%까지 확대를 해라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도 보면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시 비중이 역대 최대치라고 할 정도로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한 네. 77% 정도.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저는 이렇게 대학이 수시 비중을 늘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거든요. 하나는 학령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 신입생 수보다 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가 되면은 졸업생이 4만 명가량이 줄어든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2019학년도에 정시까지 해서 학생을 충원하지 못한 그 대학의 숫자를 보면 그 4년제 대학만 167개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일반적인 4년제 대학의 85%가량이 그 정원을 못 채워서 2월 달에 추가 모집을 했거든요. 그러니 대학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좋은 학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제도로는 수시가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제도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 수시 비중이 줄까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30%라는 정시 비중을 맞추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학종에 대한 비판이 워낙에 많잖아요. 이게 깜깜이다, 뭐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라고도 해서 정시를 늘린다는 건데 30%까지는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늘려라라고 했거든요. 대학 측에다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30%까지 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교육부에서 정시를 30% 늘리라고 하면서 교과 전형을 30% 이상한 학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비교적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 15개 대학이 30%가 안 됩니다. 그 대학들이 이제 30%를 늘려야 되는 부담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학들은 실제로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 전형을 이미 30%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30%가 이상이 되면 교고 기여대학 정상화 사업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그러니까 15개 대학은 네. 정시 비중을 그러니까 30%까지 늘릴 가능성이 많고 예, 늘려야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대학의 경우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예, 봐도 저는 되겠네요. 큰 변화는 없을 네, 것이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네. 큰 틀에 있어서 입시가 현재 한 75대 25 정도 되는데 이 체제는 거의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는요, 지난 4월 29일에 한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간고사를 보고 답안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장실로 가서 말릴 겨를도 없이 투신을 했어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투신할 생각까지 했을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잖아요. 이제 처음 보는 시험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했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게 중요하다면서요? 이게 그 주말마다 고등학생들이랑 역사 공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근데 중간고사를 치고 오면 하나같이 울상이 돼서 돌아옵니다. 이 1학년 중간고사가 치고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시험을 총 10번을 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중간고사 성적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시험을 망치게 되면 만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까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경쟁자의 그 환경도 매우 중요한데 이 나보다 앞서가는 친구가 먼저 앞서가게 되면 이때부터 쫓아가는 게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고서는 이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고 있었는데 일반고로 전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간고사 치고 이 성적을 가지고는 계속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많이 있어서 이 자사고에서는 1학기 마치고 나면 학생 수가 상당수가 일반고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네. 천 의원님 얘기하신 게 좀 그게 동의하지 않고요. 동의하지 그렇죠. 않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든 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요소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상대 서열이란 것을 접하지 않다가 고등학교에 올라오니 이제 대학이란 걸 생각하게 되고 상대 평가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데 뭐 몇 등급 이하면 어디는 못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횡행하고 뭐 첫 시험이 고3 때까지 간다더라. 성적이 그런 것들이 이제 횡행 나돌고 하니까 첫 시험을 보고 낙담하는 친구들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큰 것 같고 하지만 반드시 이제 첫 시험일 뿐이고요. 첫 시험일 뿐이고 게다가 1학년 1학기의 성적은 중간고사와 수행평가와 기말고사의 합산 등급이기 때문에
첫 시험에 낙담한 건 굉장히 아쉬운 얘기지만 그것을 딛고 본인을 이제 분석해서 올라가려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겠죠. 이게 그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보다 이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이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그게 부모들이 이런 데 스트레스를 좀 주지 말아줬으면 그러니까 하는. 엄마들이 네. 알아야 된다니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꺼내봤거든요. 갖고 오진 않으셨나요? 네, 갖고 오진 궁금한데. 갖고 오진 않았고. 시청자들이 한번 공개할 법도 한데. 네. 첫 중간고사 성적이 등수가 500명 중에 350등. 그리고 기말고사가 선생님 좀 약간 놀라셨어요. 500명 중에 400등. 그 1학년 1학기 성적이 이렇게 됐는데 3학년 2학기 마지막 그 성적이 이 15등이었어요. 500명 중에. 그래서 이 성적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첫 번째 시험만 가지고 모든 걸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고 왔을 때 아이들에게 그래 잘했어. 응. 자 맛있는 거 먹고 뛰어놀고 그러고 다음 시험 치면 돼라고 좀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이런 방송을 좀 많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도 이 성적표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오면 속상하시겠지만 그 아이의 충격은 더하다는 거. 그렇죠. 이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수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면 문과, 이과가 구분이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게 그렇지만도 않다면서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입학한 2022학년도 수능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이 2015 교육 과정이 이제 두 번째 세대예요. 첫 번째 세대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능은 한 1년 유예돼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 문이과 통합형 수능을 실시하게 되는데 원래는 문이과 통합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다 제도를 마련해 놓은 건데 바로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 상위권 대학교들 또는 또 지금 한 22개 대학교들만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우리 대학교 이과는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과목을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설정을 해놓거나 수학에서 상대적으로 예전으로 따지면 이과 학생들이 이제 수학 가형이라고 봤던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정을 해놓은 거면 그 과목을 보지 않은 학생들은 그 대학교를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문과와 이과가 지금 나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대학교의 입장을 따지고 보면 당연히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과 교수인데 우리 학교를 수능을 보고 오는 아이들이 확률과 통계만 배우고 공부하고 왔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굉장히 낙담할 상황도 생기죠.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통합하는 건 여러 가지 학문을 다 배운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또 대학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배우다 보면은 이과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대학 입시 문제에 대한 이용조 위원님의 결어 들어보죠. 저희 결론은 진로는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나름 입시 지도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개인의 적성, 흥미, 능력을 무시하고 어떤 대학의 이름이라든지 취업률 높은 과만 지향하다가 결국 중도 탈락하는 그런 사례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의 적성이라든지 흥미, 능력을 고려한 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뭔가 종착점이 아니라 계속 가야 될 미래니까 예, 조금 더 그렇습니다. 멀리 봐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강석 위원님의 결담도 이어가 보죠. 네, 제 결담은 뉴트로입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입시 제도가 계속 지금 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뉴가 조금씩 가미되는 것들은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 또는 특성 이런 것들이 좀 가미돼서 입시가 좀 돌고 것 같아서 뉴트로라는 결담을 한번 줘봤습니다. 정말 교육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면 그래도 잘 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게 정답이죠. 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무엇보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은 걱정이 더 많아요.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또 이렇게 환경도 서울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정시 비율은 늘린다고 하니 지역 학생들은 학종이 조금 더 유리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큰 영향 없습니다. 네, 오. 큰 영향 없다라고 단언하고 싶고요. 부모님들 갑자기 마음을 가슴 쓸어 내리셨어요. 네, 수능 비율이 이제 뭐 상위권 대학으로 30%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시의 중심인 입시고요. 그다음에 그 수시 안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은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을 하면서 본인한테 집중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좀 잘 캐치해서 그것에 이제 몰입하는 것이 자신의 입시에 가장 유리한 정책이 되겠죠. 궁금한 거 하나 생겼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뉴트로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기본은 변하지 않는데 네.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입시 제도에 담아낸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 입시 제도에 요구하는 것들은 뭘까요?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향이 맞다고 봐요. 물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깔끔하고 공평하고 객관적인 건 수능이 맞고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면서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만으로는 이 사회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편한 예를 들면 이제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제 유현진 선수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마라톤으로 이제 경쟁시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몰입하는 것, 그것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데 아직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직 미온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채워나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혼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학종 전형이 뭐 학생부 기재 간소화, 축소 방침이 전해지면서 교과 전형이 되어간다 이런 또 비판도 있잖아요. 임 의원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이제 입시를 벌써 뭐 몇 년 전에 경험해 본 사람이어서 네. 요즘 그걸 보니까는 옛날에는 학생부 기록에 뭐 수상 실적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상도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 어디 동아리 활동에 대한 것도 막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이거를 좀 제한을 했더라고요. 수상 기록도 예, 맞습니다. 한 학년당 한 건? 한 학기당 한 건? 네. 그것은 2022 입시부터. 아, 그런가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은 계속 많이 예, 그렇죠. 올라가는 네, 기존과 거예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상황. 그래서 그러니까 변화가 됐을 때 예. 그렇게 학생부 기록에 올라가는 것이 뭐 이렇게 간편화되면서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러면 교과 전형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변화에는 그러니까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걱정 안 말씀을 해도 될것 같아요. 하셨는데 네. 그 예전에는 2022학년도부터는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다 수상 실적도 다 적는다고 네. 했잖아요. 예, 그런 그렇습니다. 것처럼 이게 근데 좀 문제가 생기는 건 많이 적어주면 대학을 잘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도 더 적어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네. 그렇게 쓰면은 도시에 비리가 있는 많죠. 아이들이 굉장히 유리해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경시 대회를 한번 나가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교 내에 다양한 뭐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비춰본다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채워 넣을 칸수가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네. 저도 저희 애 대학을 보낼 때 나이스에 들어가서 생활기록부를 뽑아보니 몇 페이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많은지 적은지 몰랐는데 수도권의 아이들하고 비교하니까 페이지 수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을 게 없는 경우가 이 지방 아이들이 겪는 교육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나이스는 뭔가요? 학생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럼 부모님도 다 열람을 할 네, 수 있는 거예요? 공인인증서 넣으면 부모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개인정보 아닌가요, 학생들?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 예, 관해서 네, 맞습니다. 이게 수시하고 또 학생부 비중이 커진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했는데 또 이번에는 기대와는 또 반대로 내신 관련 사교육비가 늘었어요. 풍선 효과처럼 이쪽 늘으니까 이쪽에 는 건데 지역마다 사교육비 편차도 어느 정도 있겠죠, 기자님? 예, 맞습니다. 그 교육부에서 매년 사교육비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거든요.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초중고 합쳐서 전국 평균이 월 29만 1,000원을 네. 쓰는 걸로 나와 있는데 대도시가 33만 원, 그리고 서울이 41만 원. 네. 예. 그리고 중소도시가 29만 원인데 읍면 지역은 18만 원입니다. 이 고등학교로 가면 이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서울이 48만 4천 원, 그리고 대구가 31만 8천 원인데 경북이 19만 원,
그리고 전남이 16만 6천 원으로 가장 사교육비를 적게 쓰는 도인데 그 바로 다음이 경북입니다. 저 이 통계를 보면서 이 경북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고등학생들은 저는 참 행복하겠구나. 근데 저는 여기 경북에 살고 있잖아요. 주변 친구들 보면 학원 많이 다니던데. 네. 이게 뭐 그런 게 있어요. 이 사교육을 일절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약 30% 가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원이고 그럼 이보다 더 쓰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계의 이게 함정인데 그쵸. 아예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과 사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부모의 소득에 따라 또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북에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들은 저는 상대적으로 되게 행복하다. 이 경북이 자랑해야 할 만한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저도 그 생각해봤습니다. 생각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경북 학생들이 사교육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만큼 경북의 공교육이 좀 살아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표정이 확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그런 영향도 있고 실제로 이제 조그만한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의성도 그렇고 군위도 그렇고 봉화도 그렇고 영양 이런 작은 지역의 그 학교에서는 지자체가 예, 그 맞아요. 사교육의 예, 역할을 맞아요. 감당해주고 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평균 사교육 비용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사교육비가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게 드는 것도 부모님한테는 자식이 한 명이면 또 다행이지만 여러 명이면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이쯤에서 강석 위원님의 결어금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흔들리지 말아라.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이건 BGM 넣어줘야 돼.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무슨 넣어줘야 노래예요? 돼. 노래 80년대 대학을 다니신 분만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고 대학이 나를 선발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흔들리지 않으면 대학 입시에서 성공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의 선발권자인 대학을 잘 알아야 내가 잘 갈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저 한참 생각했어요. 내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이 대학이 나를 나를. 뽑아주는 것이다. 근데 내가 이 얘기 우리 애들한테 했었어요. 우리 애가 한 군데 떨어졌을 때, 야, 그 학교가 인재를 볼 줄 모르는 거야. 그 학교에 대한 미련 버려. 내가 그 얘기를 실질적으로 해줬었거든요. 대학교들은 굉장히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올해 선발한 아이들을 다 시뮬레이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발하면 어떻게 바뀔 것 같지? 어떻게 바뀌지? 이런 것도 시뮬레이팅도 많이 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우수한 것은 사실 나와 우리 학교 친구들 또는 제 부모님밖에 모르잖아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우수하지만 결이 다른 우수한 학생을 또 뽑을 수도 있으니까 결을 말씀하신 살짝 대로, 바꾸면 네. 되니까요. 네. 지원 집단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요. 내 자녀만 우수하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국적 대비해서 내 자녀가 어느 정도 우수하냐. 아니 근데 실제로 많은 부모들의 고민은요. 내 자녀만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예. 어디도 보낼 수 없을 때가 가장 고민이에요. 그게 근데요, 지금은 어디도 보낼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작년 수능 응시자 수가 53만 1000명입니다. 전년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입학 정원이 53만 2000명입니다. 물론 수능 응시자 수와 대학 희망자는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로는 대학은 누구나 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 어머님들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그렇습니다. 공부를 안 해도 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실질적으로 하신 지금 거예요. 흔히들 이제 선발하는 대학들과 모집하는 대학들과 모객하는 대학들이 좀 나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발, 대학을 모집, 가는 것은 모객. 어렵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어쩌면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그래도 행복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까지는 경쟁자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작년에 대학 입시를 치른 학생들은 함께 태어난 학생들이 63만 4천 명입니다. 원래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은 55만
4천 명 정도 태어난 통계가 있거든요. 8만이 줄어든 거예요. 이 8만의 의미는 입시에서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작년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경쟁자가 많아서 안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힘을 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아이들 힘내면 원하는 예, 데가 갈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유미연님의 결단 들어보죠. 돈 없으면 손품으로 제 결단입니다. 돈 없으면 손품이요. 발품 네. 아니고 발품 아니고 손품으로. 인터넷 이런. 네. 저는 이 농촌 지역에서 특히 이제 경북 북부 지역에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수도권의 그 풍부한 정보를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들을 좀 갖고 계세요. 그쵸. 네. 그리고 내가 아이한테 뭘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다는 또 미안함. 안타까움과 네. 미안함들을 갖고 계신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는 그렇다고 제가 뭐 아이를 돈이 많아서 어떤 컨설팅 한 전문 기관에다 맡기고 아이의 진로를 거기다가 전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면 결국은 부모들이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에 아주 정보가 공개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좀 찾아봐라. 그러면 원하는 정보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승부를 보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는 정말 학생 혼자서만 대학 가기는 너무 힘든 정보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텐데 뭐 입시 전략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 이미연님은 그래도 아이들을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도 보내고 하셨으니까 전략을 조금 알려주시면 학부모님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손품을 정확히 어떻게 팔아야 될지.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당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기여서 아이를 두고 이 아이한테 맞는 입시 전형을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선생님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거, 아까 말씀드린 나이스, 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예, 맞습니다.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예. 나이스에 들어가서 제 아이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1학년 때부터 성적이 쭉 나오고 또 거기에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코멘트 해준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종합 의견. 예, 제가 아이를 모르거든요.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근데 그 내용과 더불어서 3년 동안의 성적 분포를 쭉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얘가 뭘 잘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아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터넷 포털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험생 학부모 커뮤니티 이렇게 치면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가 나와요. 네. 근데 그 중에 저는 몇 군데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한 1년 동안을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봤죠. 내 아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오는 조언들, 나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맞는 도움들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최근 입시 트렌드도 익힐 수 있었고 또 뭐 대형 입시학원에서 하는 뭐 이렇게 설명회가 아니라 그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소규모의 그 설명회도 저는 참여를 해본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이 아이는 어느 입시 전형으로 가는 게 좋겠구나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나서는 가끔 기숙사에서 집에 들어오면 이제 한마디씩 그냥 해주고 아니면 그냥 지켜봐주고 그런 정도였는데 저는 엄마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교육부와 각 대학들은 그러니까 정보를 굉장히 예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좀 잘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어디가? 네. 어디가 검색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그 사이트가 어디가? 있는데 이거군요. 네, 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대입정보 포털이고요.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공격 선생님들 활동하고 계시고 각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가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동이 좋은데요. 이 커뮤니티의 장단점이 좀 있어요. 장점은 많은 정보들을 이제 순식간에 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기서 또 굉장히 흔들려 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카더라 때문에 굉장히 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우선 기본적인 이제 입시에 대한 공부를 하시거나 정보를 찾아보신 후에 그런 데서 도움을 받으시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의원님께서 이제 네이버 정보 수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도 말 나온 김에 덧붙여 다 보겠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제가 생각하는 대입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전 담임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임교사마다 입시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첫 번째는 담임교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아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마다 지금 이제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100% 충원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이제 원래 입시 걱정 없는 경상북도 교육청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경북 진학지원센터라고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이제 박람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상담실도 운영하고 또 1:1 컨설팅도 하고 이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면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손품, 그다음에 이런 박람회 설명회 1:1 컨설팅을 통한 발품 두 가지를 더하면은 입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입시를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은 없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기 아이의 문제잖아요. 근데 자기 아이 문제인 만큼 부모들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에 대한 관심은 적극적이어야 하되 그 관심이 도를 넘어서 이 교권에 대한 침해나 다른 아이들에 대한 침해로 간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만 자식에 대한 관심만큼은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손품도 팔고 발품도 팔고 이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해요. 학부모님들이 1:1 컨설팅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텐데 무료인가요? 예,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입시 경향을 보면요. 근데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워낙에 자주 바뀌어서 그럴 텐데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정시로 나는 가야 될까 아니면 수시로 가야 될까 이거부터 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결정하는 게 현명할지 현장에 계시니까 조언을 좀 해주세요. 저는 올인은 제일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일 위험한 선택이고요. 학년마다 물론 준비해야 되거나 비중을 달리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우선 현재 1학년이라 그러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에 맞는 학교 생활을 하면 될 것이고 보통 이제 학생들이 본인이 집중하는 전형 또는 이제 대학 라인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2학년 2학기가 마감되는 시점이에요.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는 수시가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잘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게 좋고 지금 뭐 수시를 많이 뽑는다 그래서 올인을 하는 것도 좀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수시에서도 수능을 요구하는 대학교와 전형이 되게 많이 있고 네. 수능이 이제 2022학년도 살짝 는다 그래서 수능에 올인하는 것은 그것도 또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건 정말 전국구에 있는 학생들과 겨루는 싸움이고 또한 N수생들, 제일 무서운 N수생들이죠. N수생들하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인한다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쪽도 올인하지 말고 다 열어둬야 되는 거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본인을 이제 파악해서 비중을 좀 달리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학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1학년 때는 가능하면은 좀 풍성하게 가고 2학년 때는 가지를 좀 치고 3학년 때는 한 줄기 아니면 두 줄기로 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3학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물론 애들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미 수시로 전염해야 될 학생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지금 양다리 걸치기라고 얘기를 하죠. 수시와 정시를 병행해 가야 되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정시로 가야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학교 현장에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상담할 때 어쩌면은 상담교사로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효과적인 상담이 아닐 수 있다. 어쩌면 전문가가
너는 이러이러하니 이 길로 가거라. 수시 60, 정시 40. 안 그러면 5대5. 안 그러면 3대7. 안 그러면 정시로 100%. 학생이 현재 처한 현실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결국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수능 점수를 내가 몇 점 맞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능을 몇 점 맞을 수 있는지는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의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전문가의 담임쌤의 얘기라든지 이런 걸 한번 지금까지 몇 등 정도 했으니까 이번 수능에도 한 어느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능, 뭐 정시, 학종, 논술 모두 다 다양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략. 각 전형별로 물론 이걸 다 설명하기는 힘들죠. 네. 워낙에 다양하니까. 그래도 하나마다 이것만은 챙겨라.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네. 뭐 제가 한 말씀 드려볼 텐데요.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논술 전형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특징이라는 것은 지원율이 높다. 예를 들면 좀 낮게는 20대 1, 높게는 100대 1. 어쩌면 원래 연세대학교는 100대 1을 훨씬 상회할 것 같은 논술 그런 전형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학과에 따라 예상이 200대 1도 되고요. 넘는 학과도 있어요. 와.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특징이라면 이제 논술 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 네. 충족률이 50% 내외. 물론 해마다 뭐 수능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50%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논술 전형은 일반적으로 우리 논술 전형 그러면은 교과 성적이 갖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논술 전형에 있어서 교과 성적이 의미 있는 대학도 있고 또 의미가 없는 대학도 있고 의미가 미약한 대학도 있다. 그런 특징을 이해하고 전년도의 모의 논술 문제라든지 또 전년도의 논술 문제라든지 원래 논술 문제를 모의 논술 문제를 풀어보고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부종합 전형 준비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생부종합 전형이 아까 말씀드린 깜깜이 전형이나 금수저 전형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는 말이에요. 지금 공정하게 뽑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교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이거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대한 건데 계속 아까 그 순천의 그 학생처럼 내신이 뭐 나의 입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고요. 학생부는 결국에 학교 생활, 충실한 학교 생활에서 나오거든요. 학교 생활에서 나오는데 나의 관심과 욕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확연하게 드러나줄 수 있는 학생부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잘 관리를 한다 그러죠. 관리를 하는데 본인이 관리를 한다 그래도 선생님들의 이제 서술어가 좀 달라지면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학생들이 이제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동아리라든지 독서라든지 이제 수상 경력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본인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는 학생인지 그리고 본인의 지금 포커싱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잘 뽑아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뭐 장수가 많다 그래서 무조건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적다 그래서 안 뽑아주는 거는 안 뽑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특징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 학생의 특징을 잘 잡아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잘 서술해 주었는가 이것이 학생부 전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선택과 집중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거를 해서 선생님한테도 잘 네, 받을 그렇죠. 수 있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인미의 결어 들어보죠. 저는 경쟁을 잊어라. 온전히 내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강 의원님 얘기하신 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확신이 좀 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정말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더라에도 좀 덜 휩쓸리고. 네, 그럼 천윤길 위원님의 마지막으로 결담 들어보죠. 네, 포석과 묘수. 포석과 묘수. 이 바둑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하나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1학년이 되었을 때 좀 전체적인 입시의 큰 그림을
같이 그리고 2학년이 되어서는 이 나의 선호도, 이 자녀의 선호하는 학문이나 학과가 어딘지를 찾아 나가고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었을 때 이 승리하기 위한 묘수 한 수를 이 정확히 좀 찝어야 된다.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포석과 묘수를 둬야 되고 또 아까 이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지역이 경북 도교육청이나 그리고 학교의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에 기초자치단체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의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좀 나서서 이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환경을 좀 보충해주는 이런 포석을 깔아주고 입시 전략도 함께 고민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 포석과 묘수 말씀드렸습니다. 포석과 묘수라고 하셨는데 이걸 네. 또 잘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네, 봉화 지역 학생들이 2019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유명대학에 아주 대거 합격을 해서 네. 다들 이렇게 이게 무슨 학교길래 이렇지? 그러니까요.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네, 이 봉화군의 인문계열 고등학교가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전체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300명이고, 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은 100명 100명, 정도, 네. 100명 정도인데 소위 말하는 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가 거의 3분의 1 정도가 그리고 그 최상위권 대학에 가지 못했더라도 자기가 학생들이 가고 싶은 과를 선택해서 대부분 만족하는 진로 선택을 했다. 이래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이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여기에 봉화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적극 나섰습니다. 2001년부터 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봉화인재 양성원이라고 해서 봉화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진로와 관련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001년부터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 노하우가 어느 정도가 쌓인 거죠. 그리고 이 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76억 원을 여기에 썼습니다. 예, 봉화군이라는 지자체 규모에 비하면 많은 부분을 이 학생들을 성장시키고 하는데 쓴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대학 입시 제도라는 것이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때문에 말이 많지만 그 봉화군에 있는 그 학교가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노력도 필요하고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를 보면 서울대가 뭐 모든 것의 지표는 될 수 없지만 서울대 합격하는 고등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방의 많은 고등학교들이 합격자를 많이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그 학교의 노력, 그다음에 지자체의 노력, 그다음에 또한 가장 중요한 학생의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융합이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을 1학기를 맞고 있잖아요. 마음이 참 점점 조급해질 텐데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죠, 선생님? 당연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전략을 조금씩은 다르게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직 시간이 조금은 남았으니까 본인의 성적을 보고 어떻게 전략을 좀 짜야 될지 팁을 좀 주시죠. 이제 얼마 있으면 6월 모의고사예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네. 6월 모의고사들은 수능을 보는 N수생들의 절반 정도가 처음으로 가세를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제 N수생들과 처음 겨뤄보는 거예요. 처음 겨뤄보는 건데 6월 모의고사 결과를 보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정시로 어느 정도를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학교에 물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정시로 이 성적이라면 정시로 어디로 갈 수 있다를 기준으로 해서 수시를 어느 전형으로 어떤 대학을 지원을 할까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요. 우리 경북의 북부 지역 학생들은 대부분 수시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 졸업생들이 선배들이 한 80% 내지 한 90% 정도는 수시로 진학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선배가 수시로 다 갔으니까 나도 수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과연 내가 수시가 맞는 건지 정시가 맞는 건지를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 판단의 근거는 6월달 모의고사가 1차적 판단의 근거가 되고 또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은 한 9월달 모의고사가 2차적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6월 모의 평가가 예.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를 모르는 부모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6월 모의 평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수생들, 그러니까 N수, 삼수생들, 네. N수생들이 함께 보는 시험이고 그걸 통해서 정말로 수능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를 그렇죠.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색을 해보면서 알은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시험이구나 하는 거. 이 프로그램을 보고 안 보고의 차이도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네. 아마 그 커뮤니티에 저희 사생결단이 올라갈 거예요. 꼭 챙겨보세요라고. 이렇게 잦은 입시 정책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나 고민이 많은데 끝으로 조언을 한 분씩 쫙 해주시면서 학생들에게 힘도 좀 넣어주시죠. 뭐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는 학생들 본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입시란 것을 지나고 대학을 졸업한 어른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야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장 힘들 텐데요. 결국엔 본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같은 필드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거기서 또 이겨야 되는 승부도 있거든요. 온전히 자신의 성장을 좀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타인에 비한 나보다는 나의 성장을 좀 생각하면서 3년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지금의 입시에서는 제일 유리하고 중요한 전략이자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이미연 님도. 저는 수시가 혹시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한 번으로 모든 인생이 다 이게 결정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입시를 고민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보면 성적이 상위권인 상위 50% 이상인 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입시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하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제가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선생님 종합 의견이 적혀 있었는데 네. 반항심이 매우 강하다. 오, 정말요? 그리고 제가 그 장래희망을 대통령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아, 이런 학생부를 가지고는 절대 학종에서는 불가능하다. 예,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를 해상해 보니까 그 1학년 때는 80%. 그러니까 하위권이었죠. 그러다가 목적이 뚜렷하게 생기고 나니까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부여할 수 있는 목적을 먼저 심어주시는 게 이 다음에 전략을 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생 선배인 천희연님의 그 목적은 뭐였어요? 아, 저의 목적은 세상을 한번 바꿔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요, 이희연 님도 학부모님과 또 학생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예, 말씀 저는 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시는 생물입니다. 결국 입시는 변화하고요. 변하는 거에 따라서 왜 변했는지 또 요구되는 인재상은 무언지를 우리는 발로 손으로 찾아다니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입시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원칙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학생은 열심히 하는 학생은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입시 제도가 변하는 거에 지나치게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은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드리고 선생님 싶습니다. 다우십니다. 네, 그럼 끝으로 천희연 님의 결혼도 들어보죠. 네, 제 결론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학생들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아이에게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를 격려해 주시고 옆에서 응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해방 이후 우리의 입시제도는 18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는 동안 피해를 본 건 학생들이죠. 여전히 우리는 변화 속 과도기에 있는데요. 대학 입시가 우리 학생들이 아바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